속 시원히 말을 해볼까 합니다. 저와 아내는 공무원 동기입니다.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지방의 국립대를 나왔고 아내는 누구나 다 아는 명문대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에는 이런 차이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지방 국립대라고 저를 무시하거나 하지도 않았고 공무원 부부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살자고 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부부가 둘 다 공무원이라는 점을 부러워했죠. 노후는 걱정 없을 거라고 말이지요. 따박따박 월급 나와 월급도 매년 인상돼. 사실 들어가기가 어렵지 공무원만 되면 인생을 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공무원이라는 게 굉장히 박봉이죠. 어떨 땐 차라리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월급이 적지요. 그건 우리도 인정합니다. 대기업 연봉에 비하면 정말 창피한 정도입니다. 그래도 안정적이고 노후가 든든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무원직을 선택했고 둘 다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자부심 또한 큰 편이었어요. 그렇게 아이 낳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아내의 대학 동창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평소대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어땠어? 친구들 다들 잘 지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내에게 잘 다녀왔냐고 물었죠. 진짜 아무런 의도도 악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싹 바뀌더군요. 아까까지도 기분이 좋아 보였는데 말입니다. 뭐? 친구들 다 잘 지내냐고? 지금 잘 사냐고 묻는 거야? 자기야, 왜 그래? 그냥 물어본 거잖아. 다른 뜻은 없어. 거짓말은 무슨. 나 진짜 오늘 동창회 가서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정말 나 빼고 다들 너무 잘 살더라. 의사, 변호사 남편 만나서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도 있고 대기업 다니는 남편 만나서 벌써부터 건물주가 된 애도 있더라고. 차라리 가질 말 걸 그랬어. 학교 다닐 때도 내가 더 공부도 잘했고 더 잘 나갔는데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부잣집 애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지금 나는 집도 전세고 둘이 합친 월급이 친구들 남편 월급보다도 적더라니까. 진짜 기분 별로야. 아내는 기분이 다운되어서 푸념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아내가 철부지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런 걸 부러워하다니요. 난 또 뭐라고. 당신 친구들 어쩜 다들 그렇게 결혼을 잘했어? 능력자들이구만. 저는 또 아무 생각 없이 아내의 말에 대꾸를 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내 말 듣고도 기분이 안 나빠? 나 괜찮은데? 지금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한다는 말 진심이었어? 후회한다기보다는 친구들이 다 잘 사는 거 보니까 그렇지. 참. 그 사람들 아무리 지금 돈 많이 번다 해도 그 사람들 정년이 우리만큼 길 것 같아? 게다가 우리는 안정적이잖아. 잘릴 일도 없고 노후도 안전하고. 그 애들이 우리가 부러워서 괜히 지들 잘 나가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살짝 짜증이 묻어있는 말투로 아내에게 말했어요. 다들 힘들게 공부해서 변호사 되고 의사가 됐겠지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사람은 적당히 일을 하고 적당히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 공무원을 선택했죠. 변호사나 의사? 저는 그런 힘든 일은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세상에서 요즘은 뭐니 해도 공무원이 선호직업 1위 아니야? 월급이 적긴 하지만 연차 올라가면 꼬박꼬박 월급 인상되잖아. 그리고 의사, 변호사? 그 사람들은 돈은 많이 벌어도 삶의 질은 얼마나 떨어지는데 그에 비해 우리는 딱 6시 되면 퇴근해서 저녁에 여유롭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안 그래? 저는 제 입장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장점들을 아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내가 더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나 의사가 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공무원도 좋은 직장이라고 늘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저와 정반대로 더 굳어져만 가더군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런 게 어떻게 장점이 된다는 거야? 우리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길게 살아서 뭐해? 그리고 노후에 우리가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잖아.
게다가 우리는 아직도 전세 살고 있고 내가 이런 말까지 하면 당신이 기분 나쁠 거 아는데 내 친구들은 다 브랜드 아파트에다가 대단지 아파트에 산다고. 아내는 우리의 가장 약점인 집 얘기까지 꺼내놓고 우울해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월급은 제 통장을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됐어. 당신 친구들 그거 다 빚을 거야. 눈만 높아가지고들 다들 허세만 떠는 거라고. 우리처럼 착실하게 살다 보면 우리도 우리 수준에 맞는 집 사면 돼. 나는 그 전까지는 무리하게 대출 껴서 집 살 생각도 없어. 그러다 그 사람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걸? 그러니까 기분 풀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탄을 한다고 삶이 달라질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제 뒤를 쪼르르 따라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결단이 필요해. 아내는 뜬금없이 제게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결단?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는데? 당신은 바뀌지 않을 거고 바뀔 생각도 없으니까 그럼 내가 바뀔게. 내가 공무원 그만두고 로스쿨에 들어갈 거야. 당신이 생활비는 버니까 당분간만 버티면 될 거고. 어때? 아내는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으로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어이없었어요. 공무원을 그만둔다고? 당신이 다시 공부해서 로스쿨에 들어가겠다고? 참네.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리고 지금 당신 나이 많거든? 게다가 로스쿨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잖아. 꿈도 적당히 꿔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난 모르겠다. 졸려서 나는 그만 잘 테니까 내일 술 깨고 맨정신에 얘기하자.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그렇게 아내의 결심을 그저 단순한 술증으로 받아들이고 잠이 들었습니다. 로스쿨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야 제가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내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들어간 건 인정합니다. 그래도 대학 졸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고 다른 애들을 쫓아갈 수는 있겠습니까? 아내가 동창들을 만나고 와서 기분이 싱숭생숭한 건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의 삶을 180도 바꾸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건 아내가 더 잘할 텐데요. 어찌됐든 이래저래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은 얼마 안 가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제 귀에도 금방 들어왔죠. 저는 술 먹고 한 결심을 실행에 옮긴 아내한테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렇게 중요한 걸 나한테 통보만 하면 끝인 거야?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당신이 흘려들은 거지. 나는 그때도 아주 진지했다고. 처음엔 공무원 생활하면서 공부를 해볼까 했는데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아서 나도 내 딴에는 아주 큰 결심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응원해줘. 당분간은 당신이 아이들도 돌봐주고. 아내의 말투는 전투에 나가는 장수처럼 결연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안 돼. 그건 결단이 아니라 오판이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가서 사직서 취소해. 알았어? 나 진짜 결심했거든? 다른 애들보다 더 빨리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마. 아내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통보하듯이 하는 그 태도가 화가 났지만 설득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보한텐 미안해. 하지만 이번만 눈 감아줘. 나 알잖아. 한다면 한다니까. 절대 당신 실망 안 시킬 거야. 우리 이렇게 재미없이 인생 살지 말자. 알았지? 아내는 화가 난 저를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재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말에 화가 스르르 풀리더군요. 오죽했으면 아내가 안정적인 직장까지 때려치울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 알았다. 이미 사직서 냈다고 하니 뭐 번복할 수도 없을 거고. 고마워 자기야. 나 딱 2년만 믿어줘. 그동안 미친 듯이 공부해서 다른 애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우리 그때부터는 신분 상승하는 거야. 알았지? 저는 아내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아내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마지막에 신분 상승이라는 말을 썼다는 건 너무나 찝찝했어요. 요즘 세상에 신분이 어디 있다고. 지금까지 전셋집에 산 우리는 서민? 아니, 천민이었단 얘길까요? 아내가 대학 동창회에 다녀온 뒤로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당분간은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는
착잡한 심경으로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사직을 했다고 눈이 높아져서 걱정이라고 하소연을 해볼 참이었죠. 그런데 장인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사실은 그거 내가 더 적극적으로 그만두라고 했네. 나한테 우리 딸 주라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나? 그래도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여자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최고지. 안 그런가? 근데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도 공무원이었던 거야. 그렇다고 공무원 딸 앞에서 공무원 반대할 수도 없고 둘이 수준 맞춰서 살면 되겠거니 해서 허락한 거지. 내 입장에서는 자네가 마음에 들기나 했겠나. 아버님마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이제 와서 그 나이에 어떻게 다시 시작하겠다고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다니요. 아버님이 한번 전화해서 말려주세요. 나는 확고하네. 사실 나도 답답했네. 자네가 먼저 박차고 나와서 행정고시라도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자네는 공무원이 천직인 사람이라서 절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나올 사람이 아니잖는가? 그래서 우리 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왔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암만 말고 우리 딸이 하겠다는 대로 하기나 하세. 자네 보고 돈 벌어 오라고를 했나? 집 사오라고 하기를 했나? 장인도 마지막에 가서는 또 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에 저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집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맞춰줘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내는 다음날부터 바로 학원을 끊어서 수능 시험을 대비해 나갔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더군요. 독하게 마음을 먹었으니 저도 마음을 바꿔먹고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혹시 압니까? 아내가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될지 말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지금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주말에도 아이들이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걱정될 만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정말 아내가 로스쿨에 단번에 붙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서울 지역에 있는 법학 전문대학 시험에 모두 탈락했습니다. 눈을 낮춰서 지방을 가보라고 했는데도 마다한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아내는 그 다음 해에도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말을 듣고 지방대학의 법학 전문대학에도 원서를 냈지요.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엔 될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험에서도 아내는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시험 성적만으로는 지방대학도 들어가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아내는 지방대학의 로스쿨마저도 떨어지자 충격이 큰 듯 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날 아내는 식탁에 앉아서 혼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군요. 거봐, 왕년에 공부 좀 했다고 만만하게 보더니 아유 꼴 좋다. 이제 어떡할 거야? 저는 아내를 보면서 빈정거렸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한 것도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입 밖으로는 그런 비난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제 말을 듣고 아내도 기분이 나빴는지 저를 째려봤습니다. 뭐? 지금 나 놀려? 그래, 나 떨어졌다 왜? 어쩔래? 이게 다 당신같이 무능한 남편을 만나서 내가 고생하는 거잖아. 아니, 공무원이 뭐가 무능해? 돈 따박따박 들어와. 노후 걱정도 없어. 6시면 칼퇴해서 살림까지 도와주는데. 됐고, 그럼 뭐해? 죽을 때까지 일할 거야? 죽을 때까지 전세 살 거냐고. 그 쥐꼬리 맞는 월급 가지고 어떻게 평생 살 건데? 이렇게 아등바등 산다고 삶이 조금 나아져? 티끌 모아 티끌이야. 아내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 지켜보며 말을 했습니다. 결국 또 전셋집 타령을 하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아내와 말을 하다가 말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매번 저런 식으로 싸움은 끝이 났죠. 그렇게 며칠 동안 저희 부부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전셋집이 뭐가 어때서 저렇게 매번 집 타령인지요. 아내에게 공부하라고 준 시간도 너무 아까웠습니다. 안정적인 공무원 계속하고 있으면 지금쯤은 돈도 많이 모아놓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이렇게 과거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 답답할 수밖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 눈치를 보면서 안방으로 슬금슬금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제 기분은 다운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자기야, 뭐해? 언제까지 이렇게 말 안 하고 살 건데? 기분 풀어. 그때 내가 말이 좀 심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더 잘해서 지금부터라도 잘 살면 되지. 안 그래?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근데 그냥 사과하려고 온 것 같지 않은데?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자기야, 사실은 나 이대로는 포기 못하겠어. 사람이 한 번 칼을 빼들었으면 무라도 잘라야 하지 않겠어? 아내는 제 옆으로 다가와서는 애교 있는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제 표정은 더 굳어졌지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다시 시험을 보겠다는 거야?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해서 붙을 거야. 어? 나 한 번만 믿어줘. 안 돼. 나 지금까지도 많이 봐줬다. 당신이 돈만 안 버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집안일도 안 해, 애들도 안 봐. 나 진짜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이젠 당신 돈 안 벌어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저는 답답해서 결국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저를 도와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근데 아내는 제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잘 생각해봐. 일반 고3 애들도 로스쿨 들어가는 게 힘들어. 근데 내 나이에 다시 도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알잖아. 그리고 나 이번에 또 모의고사 봤는데 성적 장난 아니었다? 이제 실력이 나오기 시작했다니까? 아내는 제 옆에서 다시 시험을 보겠다면서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은 표정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다시 또 도전해보면 꼭 붙을 것 같단 말이야.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나도 너무 지쳤어. 마냥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둘 수는 없다고. 저는 단호하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에게 헛바람이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더더욱 강하게 말을 했지요. 그런데 아내의 이야기는 점점 길어져만 갔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나 다른 거라도 시작할게. 지금 공부 시작했는데 너무 아까워서 그래. 로스쿨 말고 다른 거 도전해볼까? 지금처럼 살림하면서 애들 학교 가 있는 시간에 공부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건 괜찮지? 무슨 공부? 애들 학교 가 있는 동안에 공부해서 가능한 게 뭐가 있어? 뭐 5급 공무원 시험이라도 다시 보려고? 아니. 나 다신 공무원 안 해. 그리고 5급 공무원 시험은 로스쿨만큼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단시간에 성적을 내서 단시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봤는데 공인중개사 어때? 내가 왕년에 전교 1, 2등 했던 거 알지? 로스쿨은 내가 힘들어도 공인중개사 시험 정도야 1년이면 그냥 붙어. 게다가 요즘 공인중개사들이 돈 많이 벌잖아. 중개사 하면서 좋은 거 있으면 투자도 좀 하고. 어때? 금방 부자 될 것 같지 않아? 아내는 흥분한 얼굴로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공부는 잘했으니까 붙을 것 같긴 한데 금방 부자가 되겠다는 마인드여서 걱정이 되더군요. 로스쿨도 그렇고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도 그렇고 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수단인 것 같았습니다. 당신 갈수록 그 부자병이 더 심해지는 것 같네.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면 공인중개사도 시험 만만치 않다던데 가능할까? 당연하지. 내가 이번엔 진짜 내 실력을 보여줄게.